안녕하세요. 중앙아카데미아 편집위원 최유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202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분으로 등단하신 정원 평론가님이십니다. 당선작 치유하는 풍경, 분유하는 공동체 이길이론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으셨죠. 문학평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잘 알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평론가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등단하며 어떤 고민을 할까요? 오늘은 신예평론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정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평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등단한 지는 올해로 2년 차고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한창 평론 쓰는 데에 쏟고 있는 신인 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부터 평론가를 꿈꾸신 걸까요? 평론을 어떻게 쓰기 시작하셨을까요? 평론을 꿈꾼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 막연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장르 계획 없이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초반까지 대략 6년 정도는 시인을 꿈꿨던 것 같아요. 특별히 거창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시를 쓰는 일이 재미있었고 직접 창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꿈꾸면서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2학기 때 들었던 평론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게 제가 평론을 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수업에 재미를 느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수님 덕분입니다. 2학기 때 수강한 평론 수업이 유난히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텍스트의 밀도와 작품을 해부하듯이 읽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작품을 쓰는 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긴장과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써서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랑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기는 어렵지 않나요? 잘해서 그것을 더 잘해보고 싶었고 이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다양한 것들의 영향이 있었지만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이유로 평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축하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당연하게도 여기저기서 축하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만큼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주변에서 저를 잘 아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몇몇 친구들, 교수님들께서 진심을 다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시, 소설, 그리고 시나리오 이런 등등의 글을 써야 하는 많은 장르가 그렇듯이 태만하거나 오만하게 굴면은 이제 반짝하고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네. 한번 놀기 시작하면은 죽자고 놀아가지고 그걸 잘 아는 제 지인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되는 게 죽자고 노는 만큼 또 죽자고 열심히 쓰거든요. 이번에 해설 원고를 쓰면서는 근 한 달 동안은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네,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 한 달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태만함을 늘 경계하고 늘 제 자신과 잘 타협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선작이 이기리 시인의 작품을 분석한 평론이었잖아요. 이기리 시인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당시에 읽었던 시집들 중에서 가장 시가 좋았습니다. 네, 또 특별한 점을 굳이 꼽자면은 비등단 신인이 김수영 문학상으로 데뷔하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기리 시인과 그의 시집이 뭔가 좀 더 주목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도출할 때 치유하는 풍경, 분유하는 공동체를 도출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도출하게 되셨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평론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기리 시인은 시를 굉장히 첨예하게 쓰는 시인이에요. 사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제 시로 만드는 시인이 아니라 사적인 상처 안에서 이 세계의 풍경을 그려내는 아주 이성적이고 냉정한 시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냉정함의 어떤 펜촉이 끝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사랑이거든요. 본인의 상처를 통해 공동체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려는 시인의 지난한 사랑의 작업이 너무 특별하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나의 어떤 리듬으로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시쓰기의 습관 중 하나가 언어 유희를 집어내는 것, 라임의 배치 방식을 살려서 치유하는 풍경, 분유하는 공동체와 같은 키워드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평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심사평이라고 하면은 이제 김영중 문학평론가 선생님께서 이제 제 심사평을 써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꽂히는 문장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어휘나 수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간결하고도 정확한 문장들이라고 써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실제로 제가 글을 쓸 때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불필요한 것들을 쓰지 않기 위해 퇴고하는 데 시간을 정말 절반 이상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 노력이 정말 잘 전달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 문장을 읽고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평론 활동 하시면서 소설가분들이나 시인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소설가나 시인과 평론가의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집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편은 아니어서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만나본 여러 사람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뭔가 소설가는 자팍다식한 사람들인 것 같고요. 주변에 소설 쓰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게 뭐냐면 저런 것까지 알고 있다고? 대체 왜?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지식 이상으로 다양한 현상에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이 소설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인은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고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것이 애초에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들,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시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론가는 일종의 그러니까 덕후들이죠. 예컨대 제가 A라는 가수를 좋아한다고 하자면 그 사람의 노래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특징,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 취미, 그 사람의 가족 관계까지 정말 엄청 세세한 것까지 파고들잖아요, 덕후들은. 그런 것처럼 그 덕후의 기질을 가지고 집요하게 뭔가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평론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평론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어요. 평론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당 텍스트의 아름다움이 다만 그것인 줄로만 알았다가 사실 그 아름다움의 가능성이란 그것 이상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끌렸지만 그 사람을 2번 봤을 때, 그리고 3번 봤을 때, 4번 보았을 때 사랑의 이유가 점차 다양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평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 사랑의 다양성을 알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SNS 시대인 만큼 쇼츠나 그리고 X에다가 책 리뷰하는 계정들이 되게 많고 또 영향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리뷰를 하는 계정들이나 리뷰와 평론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리뷰와 평론의 차이는 목적이랑 깊이에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뷰는 일단은 작품을 소개하는 거죠. 작품을 소개하고 독자와 감상을 공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언어와 공감 중심의 정서로 이제 뭔가 그 내용이 조직이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 몇몇 리뷰 계정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다만 평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글인 것 같아요. 작품을 단순히 좋았다라는 감정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작품이 단일한 감정으로 소비되는 대신에 어떤 복수의 의미와 층위를 지닌 텍스트로 읽히도록 만드는 작업이죠. SNS 기반 리뷰는 빠른 공유와 어떤 확산에 강점이 있지만 그만큼 감상이 하나의 인상이나 하나의 정서로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평론은 독자에게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작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감수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리뷰는 어떤 내 안에 대중적인 감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론은 내 안에 어떤 특별한 나만의 감수성을 이끌어내는 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원평론가님도 혹시 인스타나 X에 리뷰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에 책 리뷰를 올려본 적은 없어요. 네. 원고 쓰는 일이 분명히 즐거운 일이지만 이상하게 SNS에 글을 쓰는 방식에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AI 요약 같은 기능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AI 요약 영상들을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혹시 평론의 위기라고 느껴지시진 않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는 하는데요. 분명 그 예전이랑 다르게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해요. 숏폼 영상이나 AI 요약은 정보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줄거리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평론은 원래부터 요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약의 자리에 있던 작업이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사유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제한하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를 읽고 나서 이 작품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끝까지 따라가 보는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숏폼이나 AI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평론의 역할은 더 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이해하는 것과 천천히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효율의 영역이고 후자는 사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 글을 읽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라는 점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학 자체가 애초에 속도에 저항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평론 역시 어느 정도는 그 느림의 미학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평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묻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설이랑 시에 관해서 리뷰하는 계정이나 글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직은 평론에 대한 리뷰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평론도 이렇게 리뷰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글인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론 역시 소설이나 시처럼 이렇게 리뷰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소설이나 시는 감상을 공유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이제 평론은 애초에 다른 읽기 그 위에 세워진 글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소비되기보다는 어떤 논점을 둘러싼 토론이나 논쟁의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최근처럼 특정 평론이 SNS에서 화제가 되는 현상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평론이 더 이상 학술적인 공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독자와 어떤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최근처럼 특정 평론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저는 박상수 시인의 평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영원한 베타 테스트로서의 여름, 최근 한국시에 나타난 포스트 세속주의의 한 경향에 관하여 라는 평론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그 글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지금 한국 시단 안에 어떤 감각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세속주의라는 말 자체보다도 이제 최근 시들이 보여주는 분위기, 그러니까 어딘가 초월적인 이미지나 정서, 혹은 현실과 살짝 비켜선 어떤 감각들에 대해 독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저는 그런 논쟁이 생긴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서 건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론은 동의받기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질문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평론가님은 최근 시 속의 여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집의 인스타화나 핀터레스트화라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컨대 토마토, 칵테일, 윤슬, 뭐 능소화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반복적인 등장이 분명 하나의 어떤 경향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여름은 예전처럼 뜨겁고 어떤 집단적인 계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감각의 재질들로 이제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빛, 그리고 색감, 한순간의 장면,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시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처럼 그렇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 이미지가 질문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완결된 분위기로 멈추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가 하나의 감각적인 장면으로만 소비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화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미지가 오히려 동시대의 고립감이나 감각의 파편화를 드러내는 어떤 장치라면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미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왜 지금 시가 이런 방식의 이미지를 반복하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정원 평론가님이 평론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SNS 시대 속에서의 평론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평론가로서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